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직장인 정지혜라고 해요. 올해 35인데 지금 제 상황을 누가 보면 아마 실패한 결혼이라고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명절 때마다 이상한 말들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 남편 김민우는 올해 38이에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성격도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저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단지에 사세요. 정확히는 시동생 부부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명절이나 주말이면 자주 만나게 되는 거리였죠. 저는 외동딸이에요. 친정 어머니는 올해 62인데 시골에서 혼자 지내세요.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사셨고 작은 밭도 있고 동네 분들도 있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건 싫어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고 대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한두 달마다 한 번씩 내려가서 뵙곤 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장모님 자주 뵈러 가야지 라며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댁에 명절 인사 가면 시어머니께서 항상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돈어른도 우리처럼 가까이 사시면 참 좋을 텐데, 손주들도 외할머니를 자주 봐야 하는데, 멀리 계셔서 아쉽구나. 우리 때는 다들 자식 따라 올라왔는데, 희한하셔. 처음엔 그냥 빈말인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매번 명절 때마다 친척 어른들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우리 애들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자주 보는데 외할머니는 낯설어 해요. 장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애들도 좋아할 텐데 아쉬워요. 저는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변명처럼 대답했죠. 어머니가 시골집 떠나기 싫어하세요. 평생 그곳에서 사셨으니까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래도 딸이 서울 사는데 올라오시지 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5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명절 때마다 똑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죄책감 같은 걸 느끼게 됐죠.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골에 계시던 어머니가 밭일 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웃분이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고 했죠. 저는 회사에서 급히 조퇴하고 시골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뇌출혈이라고 하셨어요. 응급수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어요. 저는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마비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지만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많이 편찮으셔. 혼자 사실 수가 없을 것 같아. 남편은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이제 내가 챙겨야 할 것 같아. 당신도 그러고 싶다고 했잖아.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응? 아, 그게 갑자기 그러면 좀 곤란한데.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5년간 명절 때마다 들었던 그 말들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사돈 어른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던 그 말들이요.
남편은 전화 너머로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게 우리 집은 방이 두 개뿐이잖아. 애들 방이랑 우리 방인데 장모님을 어디다 모셔? 거실도 좁은데 어떡해. 저는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어요. 거실 개조하면 돼. 간이 칸막이 설치하고 침대 놓으면 충분해. 당신이 명절 때마다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그렇게 말한 거고, 환자를 모시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 요양병원이 전문적이고 장모님한테도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년간 들었던 그 말들이 뭐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럼 그동안 한 말은 다 뭐였어?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다던 거. 남편은 변명처럼 말했어요. 아니, 그건 건강하실 때 얘기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도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녀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다음 날 저는 시댁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께 어머니 상황을 설명드렸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이제 혼자 거동이 어려우세요.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려는데 괜찮으시죠?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뭐? 지혜야, 그건 좀 집에 환자 들어오시면 애들한테 안 좋잖니. 저는 5년간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사돈 어른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이 그런 거지. 환자를 집에 모시라는 게 아니었어. 요양병원이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들 있잖니. 그게 장모님한테도 나을 거야. 어머님, 그럼 그동안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지혜야, 왜 그렇게 따지고 드니? 그건 건강하실 때 얘기였잖아.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5년간 명절 때마다 들었던 그 말들이 전부 빈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아니, 빈말이 아니라 그냥 저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했던 말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6개월간 휴직을 하기로 했죠. 어머니 간병을 제가 직접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휴직하는 동안 생활비 좀 더 보태줘야 할 것 같아. 엄마 병원비랑 재활치료비가 상당할 것 같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생활비는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할 것 같아. 내 월급으로 장모님까지 다 감당하긴 힘들어.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내 수당으로 간병이랑 생활비를 모두 해결하라고?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주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동생네 집에서 대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저는 명절 준비를 거부했어요. 저는 이번엔 못 가요. 엄마 간병해야 해서 바빠요. 남편이 그래도 명절인데 라고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혼자 가요. 나는 우리 엄마 챙겨야 해. 결국 남편은 혼자 명절에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서운해 하시던데. 저는 그냥 그래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5년간 저를 서운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서운하다니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5년간 나는 뭘 들었던 걸까?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다던 그 말들은 다 뭐였을까?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어떨까? 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저는 문득 남편 핸드폰을 열었어요. 가족들과 나눈 문자 기록들을 찾아봤죠. 예전에 명절 관련해서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평소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았는데 검색을 해보니 제 이름이 나오는 대화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남편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우리 집 단톡방을 클릭했죠. 그리고 제 이름을 검색했어요. 작년 명절 직후의 대화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물으셨더라고요. 민우야, 지혜가 친정엄마한테 연락은 잘하고 있는 거니? 남편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자주 통화하고 2달에 한 번씩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어요. 혹시 친정이랑 시댁에 주는 용돈 금액이 다른 건 아니지? 친정한테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니에요.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대화창을 내렸어요. 재작년 명절 때 대화도 나왔어요. 이번 명절에 친정 선물 뭐 보냈어? 저희랑 똑같은 거 보냈어요. 친정한테 더 신경 쓰는 건 아니지? 우리한테 소홀하면 안 돼. 에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장모님도 가까이 계시면 좋을 텐데 멀리 계셔서 아쉬워요.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친정을 챙기는 척, 가까이 있길 바라는 척 하면서요. 실제로는 어머니의 견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5년간 죄책감까지 느꼈어요.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나, 시댁처럼 가까이 모셔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에 대해 견제하시면서 그동안 빈말로 계속 상황을 물어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여보, 장모님 요양병원 알아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우리 형편에 집에서 모시기도 힘들고 장모님도 그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남편은 안심한 표정으로 출근했죠. 하지만 저는 요양병원을 알아볼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다른 걸 알아보기로 했죠. 5년간 거짓말에 대한 답을 찾기로요.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요양병원 상담받으러 다녀올게. 엄마 상태 설명하고 비용이랑 시설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안심한 표정으로 그래, 잘 알아봐 라고 했죠. 실제로 저는 요양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진짜로 어머니를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죠. 대신 정확한 비용을 알아두고 싶었어요. 전문 요양병원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했고요.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알아봤어요. 24시간 간병인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이 정보들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제 휴직수당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남편이 주는 생활비까지 합쳐야 간병비를 감당할 수 있었죠. 근데 남편은 이미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계산해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 내 수당이랑 당신 생활비로는 요양병원비를 못 내겠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친정집에 대출을 받는다고? 그 집 나중에 당신 상속받을 건데 지금 대출 받으면 나중에 손해야.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어머니 간병비는 부담스럽다면서 상속받을 재산은 걱정하는 거였죠. 하지만 겉으로는 풀이 죽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떡해? 당신이 도와줄 거야? 생활비라도 원래대로 줄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한데, 우리도 애들 키우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잖아. 장모님까지는 솔직히 부담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 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예상대로 남편 핸드폰에 우리 집 단톡방 알림이 왔어요.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확인했죠. 시동생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형님, 형수님이 친정집 담보대출 받으신대요? 시어머니가 바로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거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까먹는 거 아니야?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5년간 장모님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던 사람들이 지금은 재산 걱정을 하고 있었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걸 봤어요. 남편은 카톡에 답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다시 단톡방을 확인했죠. 어머니, 어제 일단 말리긴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친정 재산도 크지 않으니까 요양병원비로 다 나갈 것 같긴 해요. 저희한테 올 돈도 별로 없으니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동생이 답했어요. 형수님 외동딸이니까 나중에 다 형수님 거 아니에요? 지금 대출 받으면 나중에 팔 때 손해인데. 시어머니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우야, 그래도 잘 말해봐. 지금 급하게 대출 받지 말고 다른 방법 찾아보라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들의 본심을 정확하게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요양병원은 처음부터 갈 생각도 없었어요. 대신 5년간 그들이 원했던 걸 정확히 들어주기로 했죠. 장모님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요. 저는 다음 날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어머니는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셨죠. 왼쪽 팔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어머니와 단둘이 병실에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나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요. 근데 그 전에 엄마가 나 좀 도와줘야 해.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저는 지난 5년간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명절 때마다 들었던 말들, 단톡방에서 본 대화들,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들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지혜야, 그럼 넌 5년 동안 그런 사람들한테 엄마 때문에 미안해 하면서 살았구나.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 심보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 좀 도와줘. 5년간 그들이 했던 말의 무게를 돌려줄 거야. 어머니는 제 눈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엄마가 뭘 하면 되는데? 저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들으시면서 처음엔 놀라셨다가 나중엔 씁쓸하게 웃으셨죠. 그래, 해보자. 5년간 널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인데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요즘 엄마 간병하고 애들 돌보느라 많이 힘드네. 당신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지? 남편은 응, 요즘 진짜 힘들긴 해. 라고 했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제안했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랑 애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리조트 다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리조트를? 갑자기? 당신은 같이 안 가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엄마 요양병원 알아봐야 해서 바빠. 2박 3일로 다녀와. 내가 예약하고 비용도 다 낼게. 남편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당신도 같이 쉬어야지.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엄마 일 처리하는 게 더 급해. 당신이랑 애들은 좀 쉬고 와. 어머님, 아버님이랑도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런 기회 자주 없잖아. 결국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고마워.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볼게.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혜가 우리 리조트 보내준대요. 2박 3일로. 아버지랑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도 같이 가야지 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요양병원 알아보느라 바쁘다고 하니까 흔쾌히 승낙하셨다고 했죠. 그래, 그럼 우리끼리 다녀올까? 손주들도 데리고. 저는 바로 리조트를 예약했어요. 제법 좋은 곳으로요. 패밀리룸에 수영장, 키즈카페까지 다 있는 곳이었어요. 예약 확인서를 남편한테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봐. 애들 놀 거 많고 좋더라. 시부모님도 스파 있어서 좋아하실 것 같아. 남편은 예약서를 보고 놀랐어요. 여보, 여기 비싼데? 괜찮아? 장모님 병원비 때문에 돈 아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괜찮아.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나도 엄마 일 때문에 신경 쓰느라 집안일 소홀했고, 이번에 푹 쉬고 와.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여보. 우리 빨리 다녀올게. 당신도 병원 잘 알아보고. 출발 전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리조트 예약해줘서 고마워. 우리 손주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천만에요. 푹 쉬다 오세요. 저는 그 사이에 엄마 병원 열심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박 3일. 그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집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출발 당일 아침,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부모님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저는 현관에서 배웅하며 웃었어요. 잘 다녀와. 재밌게 놀고 와. 어머니,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는 지혜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떠나는 걸 보고 저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나야. 지금 다 떠났어. 바로 갈게. 저는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재활병원으로 향했죠. 어머니를 모셔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재활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간호사분들께 퇴원 절차를 밟고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웠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지혜야, 정말 괜찮겠니?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5년간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잖아. 이제 그대로 해주는 거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셨어요. 엄마, 들어가자. 저는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를 모셨어요. 비어있는 거실이 넓게 보였죠.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저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미리 알아둔 병원용품 대여 업체였어요. 여보세요? 병원 침대 렌트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중으로 설치 가능한가요? 다행히 오후에 설치 가능하다고 했어요. 간병용품도 함께 주문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소파를 한쪽으로 밀고 테이블도 치웠어요. 어머니가 계실 공간을 만드는 거였죠. 오후 2시쯤 업체 직원들이 왔어요. 병원 침대, 간병 테이블,
이동식 화장실까지 모두 가져왔죠. 여기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은 익숙하게 거실에 침대를 설치했어요. 높이 조절이 되는 전동 침대였죠. 옆에는 간병용품을 놓을 테이블도 설치했어요. 휠체어도 새 걸로 렌트했어요. 집안에서 이동하기 편한 가벼운 타입이었죠. 거실 한쪽에 휠체어 공간도 만들었어요. 커튼으로 간이 칸막이도 설치했어요. 어머니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였죠.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칠 수 있게요. 저녁 무렵 모든 설치가 끝났어요. 거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쪽은 어머니의 간병 공간, 한쪽은 원래 거실 공간이었죠. 어머니를 병원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엄마, 어때? 편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근데 정말 괜찮겠니? 시댁 가족들이 돌아오면 난리 날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목적이야. 5년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가까이 있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 나도 엄마가 이렇게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너무 안심되고 편해.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서 잤어요. 어머니가 밤에 불편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어머니는 편하게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보, 여기 진짜 좋다. 애들도 너무 좋아해. 당신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간단하게 답장했어요. 다행이다. 푹 쉬어. 나는 병원 계속 알아보고 있어. 남편은 고마워. 곧 갈게.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 안을 정돈했어요. 간병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배치했죠. 어머니 약도 챙기고 재활 운동 스케줄도 짰어요.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여기 정말 좋구나. 고마워. 내일 오후에 들어갈 거야. 저녁 때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조심히 들어오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 오후에 온대. 엄마가 많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나 믿고 내 옆에 있어줘.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날 오후 5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남편과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죠. 여보, 우리 왔어. 진짜 너무 좋아. 남편의 말이 끊겼어요. 거실에 놓인 병원 침대와 간병용품,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본 거였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얼어붙으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 엄마 모셔왔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죠.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만 이게 무슨 하고 중얼거리셨죠. 저는 계속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5년간 어머님께서 사돈 어른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셨어요. 이제 정말 가까이 계세요. 남편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장모님을 모셔오면 어떡해. 나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5년간 쌓였던 게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상의? 5년간 명절 때마다 장모님도 가까이 사시면 좋겠다고 한 게 당신 입장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지혜야,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건 그냥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환자를 갑자기 집에 모시면 애들도 놀라고 우리도 준비가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화가 나서요. 5년간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준비요? 어머님, 저는 5년 동안 준비했어요. 명절 때마다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작년 추석, 큰아버지 앞에서요. 시동생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사돈댁은 시골에 혼자 계시네.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으실 텐데 어쩌려고 그러시는 건가 모르겠네. 라고 하셨어요. 재작년 설날엔 이모님들 앞에서 사돈어른 혼자 시골에서 밭이나 메고 계시는데 나중에 편찮으시면 누가 돌봐드리냐.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이모님이 저보고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살아. 시댁한테 패기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4년 전 명절엔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 친정은 가난해서 집도 작고 재산도 없어. 외동딸인데 물려받을 것도 없대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친척 고모님이 저보고 그럼 시댁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지. 친정은 기댈 때도 아니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5년이에요. 5년.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엄마 가난하게 산다고, 재산 없다고, 나중에 짐 된다고 들었어요. 저 그때마다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변명하듯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혜야, 그건 사실이잖니. 우리가 거짓말한 건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사실이라고요? 그럼 사실이면 사람 앞에서 모욕해도 돼요? 우리 엄마 가난하고 재산 없다고 친척들한테 떠벌려도 돼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제 다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것도 사실인가요? 저는 남편 핸드폰에서 캡처해둔 단톡방 대화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우리 집 단톡방 대화가 떠 있었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년 전 우리 결혼하고 한 달 뒤 대화예요. 어머님이 며느리 친정은 재산도 별로 없고 나중에 골칫거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외동딸이라 우리한테 더 잘할 것 같아서 결혼 허락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제가 친정집 담보대출 받겠다고 했을 때요. 어머님은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까먹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남편은 어차피 친정 재산도 크지 않으니까 요양병원비로 다 나갈 것 같다. 저희한테 올 돈도 별로 없으니 그냥 두는 게 낫다고 답했어요. 우리 엄마 간병비는 부담스럽다면서 상속받을 재산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엄마 가난하다고 짐 된다고 말하면서요. 저를 죄책감에 빠뜨려서 시댁에만 집중하게 만들려고요. 나중에 우리 엄마가 진짜 아프던 말던 상관도 없었던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침대에 계신 어머니께로 갔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엄마 재산 없다고 짐이라고 할 때요. 나 너무 부끄럽고 억울해서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혹시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5년간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하신 분이 이제 와서 할 말 있으세요?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으면 왜 지금 당황하세요? 제가 말씀대로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5년간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엄마 모욕하실 때는 눈물 안 나셨잖아요. 단톡방에서 우리 엄마 짐 취급하고 재산 계산하실 때는요. 이제 와서 그래봤자 뭐예요? 5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제발. 우리 부모님 이해 좀 해줘.
저는 남편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해? 5년간 나 이해해줬어?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불효녀로 만들어질 때, 우리 엄마 가난하다고 모욕당할 때 이해해주느라 가만히 있었어? 당신도 똑같았어. 단톡방에서 우리 엄마 재산 계산하고 요양원 보낼 생각만 하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어머니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댁으로 가세요. 우리 엄마는 제가 잘 모실 거예요. 5년간 원하시던 대로요. 앞으로 명절 때도 우리 엄마 모시고 갈게요. 친척들 앞에서 사돈어른 가까이 계셔서 좋다고 자랑하시면 돼요. 5년간 하신 말씀이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시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번 돌아보셨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나가셨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떡하려고. 저는 어머니 곁에 앉으며 조용히 답했어요. 어떡하긴. 5년간 당신네 가족이 말한 대로 하는 거지. 이제부터 우리 엄마 정말 가까이 계세요. 당신들이 원하던 거잖아. 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댁에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 외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돌보고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는 일로 하루가 바빴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하고 계셨어요. 왼쪽 팔을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게 됐고 말씀도 전보다 또렷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이번 추석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 모시고 가야지. 가족이잖아. 명절인데 같이 가야지.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좀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5년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이 왜 힘들어해? 오히려 좋아하시겠지. 드디어 사돈어른 가까이서 보시게 됐으니까. 그렇게 추석 당일 아침이 왔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렸어요. 휠체어도 꼼꼼히 점검했죠.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마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저희는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아이들 손을 잡고 남편과 함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남편은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시동생네 아파트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저는 휠체어를 밀며 당당하게 걸었어요. 어머니도 긴장한 표정이셨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시동생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시동생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보고 얼어붙었죠.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는 저희 어머니도 함께 참석하네요. 시동생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는 이미 시부모님, 시동생, 그리고 친척 어른들이 모여 계셨어요. 약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신 채 거실로 들어가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와 어머니에게 쏠렸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지셨고 시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이셨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어른 오셨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딸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친척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딸네 집에서 지내시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인데 부모님도 잘 모시는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5년간 사돈어른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그 말씀 듣고 모시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건 다른 친척 어른이 말씀하셨어요. 하긴 그랬었죠. 그럼 더 좋은 일이네요. 사돈어른 가까이 계시게 됐는데.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그래도 오늘은 좀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저는 시동생을 보며 대답했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명절 때마다 사돈어른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한테요? 시댁 가족분들께서 원하던 그림이 이거 아니었나요? 당연히 가족 모임에 우리 엄마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시동생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작년 추석에도, 재작년 설날에도, 3년 전 추석에도요. 매번 명절 때마다 어머님께서 사돈어른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친척 어른들 앞에서요. 친척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친척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맞아. 나도 들었어. 그래서 나도 며느리 보고 부모님 좀 챙겨라 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친척도 거들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돈어른 혼자 시골에 계시는데 우리가 챙겨야 한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시아버지도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셨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아, 이제 어머님 말씀대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죠. 5년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척 고모가 시어머니께 물으셨어요. 그럼 왜 지금 불편해 하세요? 사돈어른 모시고 살라고 하셨으면 좋은 일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입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저는 어머니 휠체어를 거실 한가운데로 밀었어요. 어머님, 5년간 원하시던 대로 우리 엄마 이제 가까이 계세요. 명절 때마다 함께 오실 거예요. 이제 더 자주 뵐게요, 어머님. 친척들 시선이 모두 시어머니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친척 어른 한 분이 어머니께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편찮으신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딸이 대견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제 딸이 저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명절 내내 시어머니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사돈어른 가까이 계셔서 좋다는 말씀도 한마디 못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고마워. 그동안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5년간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의 무게를 돌려준 것 뿐이야. 다음 명절이 왔을 때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계셔서 좋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친척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어요. 5년간 말만 하고 정작 모셔오니까 입번 끝도 안 하던데? 말과 행동이 다른 집안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에서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못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말했어요. 엄마, 5년간 했던 말이 진짜가 됐을 때 시댁은 더 이상 같은 말을 못하더라.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몸소 느낀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5년간 참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거짓말은 언젠가 진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5년간 명절 때마다 사돈 어른도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들이 전부 저를 조종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배신감이 컸죠.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버렸어요. 5년간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살게 됐고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들은 더 이상 같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말이란 건 쉽게 던지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5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 편해요.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쉽게 던진 말들이 진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모두 거짓 없는 가정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5년간 명절 때마다 반복된 말들이 결국 진실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였는데요. 사연 속 주인공은 시댁의 거짓말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같은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사회적인 말, 빈말, 예의상이라고 해서 쉽게 말을 던지곤 하죠. 하지만 그 말들이 5년간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빈말이 아니라 약속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고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가 가족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혼의 편지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진실된 가정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